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그 직강으로 나오시기 원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뭐 여러분한테 굳이 더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는 이유로 해서, 뭐 다음 주에는 좀, 나오고 싶으신 분들은 나와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뭐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 유튜브에서 지난번에 뭐 라이브로 뭘 했었는데 그때 강의 일정을 보신 분들 또 이 수강 신청하실 때 이 강의 일정 세부 강의 일정이 여러분들 제가 다 제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이 이 데스크에다 달라고 하면 다 이 세부 강의 일정 파일을 보내드렸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간략하게나마 2021년 좀 21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긴 한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를 간단하게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식품학 첫 강의부터 들어가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강의 일정은 뭐 식품학과 영양학, 위생학, 조리학을 1, 2, 3월에 합니다. 수업은 주말에 한다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가 기본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미리 여러분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주요 과목이죠. 그래서 식품학 여러분들이 잘하는 듯 하면서도 못하는 과목이죠. 그리고 또 조리학을 그냥 무턱대고 외우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리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실 식품학과 영양학을 잘 이해하시면 조리학을 여러분들이 그냥 무턱대고 외우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하면서 답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품학 또 영양 전공인데 또 영양이 약하죠. 그래서 사실은 뭐가 강한지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사실 그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식품학이 약한 이유가 영양학과를 나와서 그렇다고 하면서 또 영양학도 약하고 그래서 뭐가 강한지 저도 잘 헷갈리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그 교재를 2021년에 새로 조금 그 수정을 했습니다. 뭐 크게 변한 건 없어요. 작년에 쓰던 교재에서 크게 변한 건 없는데 일부 내용이 좀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그림이 빠진 걸 넣고 그래서 그 자체 제작 교재를 활용하고 식품학 교재는 이미 나왔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고요. 다음 주 중에 영양학 교재도 이어서 같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 5, 6월에는 이제 생화학 부분,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생화학을. 이 생화학과 식사요법, 생애주기, 그다음에 영양 판정, 단체 급식, 영양교육부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화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이 생화학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또 학생들과 또 공부가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생화학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되고 또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이 그저 얼마 전에 새로 나왔기 때문에 이 생애 주기가 내년이 아니죠. 금년이죠. 2021년에 새로 주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생애 주기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단체 급식. 특히 여러분들이 의외로 단체 급식에 약합니다. 의외로 단체 급식에 약하기 때문에 단체 급식은 사실은 노력에 비해서는 점수 받기가 제일 쉬운 과목이에요. 정말 쉬운 과목입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단체 급식하면 그냥 대강 해서 포기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체 급식에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이한테 좀 이렇게 다른 학생들보다 그러니까 제 학생으로 여러분이 선택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역시 4, 5, 6월에 주말에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끝나고 나면 우리가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봐야 되겠고요. 최근 7년간 기출문제를 우리가 문제 해설을 합니다. 그래서 7, 8월간 총 16회 동안 수업을 하고 이때는 여러분들 교재가 없고요. 여러분들 매 수업 시간에 앞서서 강의 자료를 개별적으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자료를 뭐 강의실에 나오시는 분은 출력물을 나누어 드릴 거고요. 뭐 댁에 계신 분한테 제가 택배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알아서 출력하셔서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모의고사를 하는 거죠. 이번에도 학생들이 많은 그 메일이 시험 보고 나서 또 얼마 전에 결과가 나왔죠. 그러니까 1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차 결과를 보내고 나서 1차 결과를 받고 나서 많은 메일이 왔었는데 그때도 보면 이 첨삭이 많은 도움을 줬다라는 얘기를 학생들이 많이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도 총 16회 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 8, 9, 10월로 되어 있는 거는 짜투리 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8월의 마지막 주부터 10월의 뭐 첫째 주 아니면 두 번째 주 이렇게 수업이 되기 때문에 8, 9, 10월로 되어 있는 거고요. 총 16회의 수업은 진행한다라고 하는 거. 물론 이거보다 좀 더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쉬는 날들이 있죠. 빨간 날들이 평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수업을 좀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항상 말씀드린 것보다 덜한 적은 없어요. 더한 적이 있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종 실전을 합니다. 최종 실전은 시험 및 첨삭 지도를 하는데 이때는 가급적 지금 계획으로는 작년과는 좀 다른 양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저는 이게 사실 매년 조금씩 이게 바뀌거든요. 예,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분들과 이게 실제로 한번 물론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모의고사도 오전 8시부터 하는 이유가 9시까지 시험을 보는 거예요. 9시까지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첨삭을 지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동일하게 이 최종 실전할 때는 실제 문제 시험을 보는 식으로 한번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뭐 계획대로 항상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회에 걸쳐서 수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10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험 보는 게 11월 보통 네 번째 주에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혹시라도 뭐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뭐 시험이 연기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 좀 더 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강의 자료도 역시 개별 제공하고요. 종강일은 임용시험 그렇습니다. 한 주 전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제가 지난해 벌써 지난해죠. 지난해도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나 시험이 연기가 돼서 11월 네 번째 주에 시험을 본다면 종강일은 11월 세 번째 주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수업은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여러분이 제 메일로 보내시면 되겠고요. 메일 주소는 뭐 여기서 알려주실 거라고 믿지만 혹시나 DJAN7206으로요. 7206으로 네이버나 한메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편한 걸로 하시면 돼요. DJN7206에 네이버로 하시거나 뭐 한메일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보니까 오늘이 이제 개강이잖아요. 오늘이 개강이다 보니까 이 지우개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요런 거를 여러분이 질문이 있으면 뭐 데스크에 질문하셔도 되고요. 뭐 저한테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제가 간단한 거는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만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어요.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시포막에 관한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1월에 처음 시작이죠. 지금 시작하시는 분은 굉장히 빠른 거죠. 물론 한 3, 40명 되시는 분은 12월부터 그죠? 2020년 강의를 들으시더라고요. 굉장히 그분들은 빨리 시작하신 거죠. 그렇지만 뭐 그분들도 빠르지만 여러분들도 굉장히 빨리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꽃이 피고 이럴 때부터 시작하시는 분들, 뭐 동면에서 깨어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시작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 여러분은 빨리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지금 제 앞에 아무도 없다 보니까 제가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가지고 제가 제 앞 저기 자리에다 제 가방을 갖다 놨어요. 저 가방이 여러분이다라는 마음으로 바라보라고. 왜냐하면 시선 처리가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식품학부터 오늘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면 금세 또 봄이 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에어컨 틀어달라고 하면 여름이 오고, 그 다음에 단풍잎을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힐끔힐끔 창문을 바라보면서 단풍을 즐기시죠. 그러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급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바로 시험일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힘들지 않게 끌고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공부가 지겨우면 안 됩니다. 막 공부가 지겹고 막 이렇게 되면 견디질 못해요.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도록 가급적 여러분들과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아주 보람이 많았죠.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 합격했다고, 그죠? 물론 1차 합격이지만 그런 관련한 메일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고요. 또 뭐 제가 수업한 게 2020년에 수업한 게 여러분들 시험 보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는 얘기를 들을 때 사실 굉장한 자긍심을 갖고 그런 그 보람으로 사는 것 같아요. 2021년에도
저는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가끔 오해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저는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수업을 하는 거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중요한 것에서 냅니다. 거의 다. 물론 한두 문제는 중요하지 않은 데서 나오죠. 근데 그런 거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전국의 커트라인 보니까 어때요? 높지 않잖아요. 예, 물론 채점을 이번에는 문제가 상대적으로 쉬웠기 때문에 채점을 칼같이 했지만 어쨌든 커트라인이 높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00점짜리 될 필요가 없어요. 100점 맞으려고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공부하다가 포기하는 것보다는 80점 맞고 그죠? 한 20점의 여유를 가지면서 합격하시는 분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의 수업 방식은요. 책에 있는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치지 않아요. 그걸 다 가르치면 뭐합니까? 학생들이 한 3년 걸리는데요. 기절해요, 학생들이. 그래서 그렇게는 수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위주로 수업을 하고 그런 것들이 또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80점, 90점 나오면 그죠? 뭐 70점대 나오면 어떻습니까? 60점대만 나와도 이번에 우수한 거죠. 뭐 특정한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뭐 60점대 후반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죠? 너무나 여유 있게 면접 준비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좀 너무 막 조급하게 막 이렇게 하면 자기가 지칩니다.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수업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미리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식품학 여러분들이 약점이 있다고 하니까 이 식품학에 관해서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시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1장에 식품학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거는 항상 거의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 식품학과에서 졸업시험 볼 때 시험 문제 내는 건 수분 아니면 지방 그 다음에 마이알 반응 그거예요. 그게 가장 핵심이고 그게 1, 2, 3번으로 나오고 4, 5, 6번에 나오는 것이 그렇죠. 카라멜화 반응, 그죠? 탄수화물 관련해서 색깔 변하는 것들 그런 위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탄수화물 중에서 기본적인 구조 그런 것들을 시험에 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뭐 그렇게 어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 수분 1장의 수분이 어느 식품학 책이나 나옵니다. 이 수분에서 시험 문제에 나올 거는 어떤 게 나올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바로 생각하고 있는 거. 뭘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그렇죠. 수분 활성도의 개념을 여러분이 알고 있느냐라는 거죠. 두 번째 개념이 뭐예요? 이력 현상을 알고 있느냐. 이력 현상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 이력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등원곡선과 흡수곡선의 차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무엇을 알아야 되죠? 시너레시스를 알고 있느냐. 시너레시스는 뭐예요? 우리말로 하니까 이장 현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시너레시스를 알고 있느냐. 왜 시너레시스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제가 그러죠? 그거는 바로 두부가 시너레시스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 치즈가 시너레시스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딸기잼이 시너레시스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즉 이장 현상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과거의 시험 문제로 과거 문제에서 많이 봤던 잼, 치즈, 두부 이런 것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장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두부, 치즈, 잼에 관한 답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이장 현상 직접적으로는 물어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장 현상만 공부하고 두부, 치즈는 전혀 얘하고 다른 거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공부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거를 잘 이해한 사람은 너무 쉽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예. 그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아까 제가 이력 현상 할 때 등원곡선, 흡수곡선 할 때 그렇습니다. 그 등원곡선, 흡수곡선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배웠잖아요. 뭐 1단계, 2단계, 3단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방의 산패는 1, 2, 3단계를 거치면서 어떤 패턴을 보일까? 물론 여러분이 등원곡선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지만 핵심적인 건 그거예요. 마이알 반응은 1, 2, 3단계를 거치며 어떤 특징을 나타낼 것이냐.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시면 수분은 끝난 거예요. 거의 이외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분부터 같이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작년에 11월 그 네 번째 주에 시험 보고 나서 그냥 12월 달 내내 그냥 제 직장 생활만 하고 물론 다른 사람한테는 당연한 거지만 저한테는 12월이 꿀 같은 시간이었죠. 주말에 쉴 수 있는. 그래서 쉬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을 실제로 봤으면 더 반가웠을 텐데
여러분 없이 수업하려니까 좀 서먹하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열심히 같이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수분이다 하는 거죠. 수분이 우리 몸에 왜 중요합니까? 체온 조절에 중요하죠. 수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비열이 큽니다. 그죠? 분자량에 비해서 비열이 크기 때문에 이런 건 시험에 안 내요. 시험에 안 내요. 누가 이런 걸 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생물학 시험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좀 상식선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체온 조절이다라는 거죠. 비열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양분 및 분비물 수송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수분이 가지고 있는 특징, 뭐가 있죠? 이동성이 있거든. 수분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액체 상태일 때 움직임을 계속해요. 이 움직임을 계속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수분이 나오는 거예요. 수분이 그렇게 움직임을 하니까 어떻게 하죠? 두 성분을 만나게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 갈 때 교통수단이 없다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수분이 한다라는 거죠. 영양분을 수송한다라는 거죠. 영양분을 수송해줘요. 그 다음에 다 쓰고 나면 우리가 쓰레기도 어때요? 쓰레기 수거차가 와야 여러분 아파트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바로 분비물 수송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수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영양분을 수송하는 역할을, 근데 우리 몸에서 영양분을 수송하는 실질적인 역할은 누가 해요? 혈액이 하죠. 그 혈액의 구성 성분 중에 핵심이 뭐예요? 수분이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영양분을 수송하는 역할, 분비물을 수송하는 역할. 그럼 여러분들이 벌써 혈액이라는 말이 이 수분과는 상관없이 나왔지만 혈액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뭐예요? 그렇죠. 앞으로 알아야 될 것. 지금은 당연히 모르지만 여러분한테 자극을 드리는 거예요. 헤모글로빈 알아야 되겠죠. 철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빈혈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HDL, LDL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수분이 바로 그런 역할, 이동성이 있어요. 수분이 어떤 상태일 때, 액체일 때 이동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생화학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생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질이 만나야 반응이 일어나죠. 물질이 만나야. 그러다 보니까 생화학 반응 물질운동 그리고 삼투 현상에 관여한다. 이 삼투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무엇입니까? 삼투 현상을 쉽게 얘기하면 삼투 현상의 의미를 쓰라고 시험에 안 나와요. 삼투 현상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뭐죠? 소금이나 설탕이 들어가서 물을 바깥으로 밀어내거나 물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삼투 현상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삼투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분을 다른 애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역할을 잘하죠? 설탕과 소금이 잘해요. 설탕과 소금이 그런 역할을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삼투 현상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삼투 현상은 뭡니까? 물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것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 뭐죠? 물을 자기가 이렇게 움켜줘요. 쉽게 말씀드리면 결론은 뭡니까? 다른 애가 물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물을 바깥으로 밀어내거나 내가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것이 삼투 현상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설탕이라고 하는 것이 보습제로 수분을 가지고 있는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또 삼투 현상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 이거예요. 어떤 때는 설탕이 많으면 수분이 바깥으로 나간다고 그랬다가 어떤 책을 보면 설탕은 보습제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이거죠. 설탕이라고 하는 것이 하는 가장 큰 역할이 뭐라고요? 남이 물을 이용하지 못하게 해요. 남이 물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물을 바깥으로 다 내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무엇이 있어요? 물을 자기가 이렇게 움켜쥐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는 보습이 되고 물을 밀어내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삼투 현상 등에 관여한다. 이 삼투 현상에 관여하며 식품 저장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그래서 삼투 현상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수분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생기죠? 그렇죠. 바로 여러분이 아는 소금과 설탕이 삼투 현상을 일으키는 주된 주체가 되는 거고 그거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수분이 되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두부가 만들어지는 거죠.
잼이 만들어지는 거죠. 치즈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식품 저장에 밀접한 관계를 갖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이것이 물 하나예요. 여기 1번이라고 하는 동그라미 크게 써 있는 것이 산소예요. 그 옆에 검은색으로 동그라미 2개 있는 것이 바로 수소예요. 물 한 분자는 다른 4개의 물 분자가 결합하고 있어요. 이 결합이 고정돼 있으면 무엇이 되는 거죠? 얼음이 되는 거예요. 이 결합이 유동적이면 액체가 되는 거고 완전히 결합이 끊어져 있으면 수증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체, 액체, 기체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물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다른 물질과 차이점이 바로 뭐죠? 액체에서 고체가 될 때 부피가 증가하는 유일한, 물론 물질 하나가 더 있지만 거의 유일한 물질 하나가 수분이에요. 다른 물질들은 고체가 되면 부피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물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냉동고에다 얼음 넣으면 막 냉동고에 들어가는 유리병이 터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피가 증가해요. 왜냐하면 육각수를 이루거든요. 뭐 그것도 그냥 상식선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어쨌든 일정한 정도의 수소 결합을 유지한다. 물은 다른 물과 수소 결합, 아까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물 한 분자는 다른 4개의 물 분자와 수소 결합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수소 결합이 고정돼 있으면 얼음, 이 결합이 형성됐다 깨졌다를 반복하면 물, 액체, 그리고 주로 떨어져 있으면 기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물 한 분자는 다른 4개의 물 분자와 수소 결합의 형성과 깨짐을 반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합이 매우 다이나믹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강을 지나가다 보면 멀리서 보면 한강이 고요한 것 같지만 그 앞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한강물이 막 출렁거리죠. 그게 바로 수소 결합의 형성과 깨짐을 반복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결합과 깨짐을 반복합니다. 산소와 산소 사이에는 하나의 수소를 가지며 산소와 산소 사이의 각도가 109도이다. 산소와 산소 사이의 결합거리는 일정해서 항상 2.76 옹스트롬이에요. 이런 거 외울 필요 전혀 없어요. 근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 물을 물로 보지 말아라 이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매우 규칙적으로 정렬된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알아달라라는 거. 이런 거 외우지 마요. 무슨 109도 내가 109도 외웠다. 그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규칙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액체가 고체가 되면서 부피가 증가해요. 부피가 증가하니까 어때요? 조직감이 파괴되겠죠. 그런 조직감을 파괴하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는 냉동할 때 식품 조리학에서 어떻게 냉동해요? 급속 냉동해요. 급속 냉동하면 효과적인 이유가 뭐예요? 왜? 조직감 파괴를 막을 수 있어요. 왜요? 왜요? 그렇죠. 바로 그걸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답안지처럼 쓸 수 있어요. 바로 뭐죠? 최대 빈결정 형성 시기를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서서히 냉동하면 여러분 가정에 있는 냉동고는 느리게 냉동되다 보니까 최대 빈결정, 입자 크기가 커지는 그 최대 빈결정 형성 시기가 오래 가요. 오래 가다 보니까 부피가 커지게 되는 거죠. 뭐 어쨌든 물 한 분자는 다른 4개의 물 분자와 수결합으로 연결되며 수결합의 정도가 수분의 액체, 고체, 기체 형태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수분의 성질입니다. 물은 다른 물 분자와 수결합을 합니다. 이런 오늘 여기 1.0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여러분한테 상식적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봤을 때 응용력이 생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다만 중요한 거를 가르치는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를 가르쳐서 시험 문제가 거의 유사하게 나온다고 할지라도 어때요? 답안을 쓸 때는 약간의 융통성이 필요하거든요. 그 융통성을 키워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양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 원자가 양전하를 띈 상태에서 주위에 다른 음전하를 띈 원자가 결합하는 형태. 즉 수소 원자는 양전하를 띄고 다른 음전하를 띈 원자가 바로 산소죠. 미안합니다. 맞죠. 그래서 산소와 결합하는 형태를 갖는다. 수소 결합은 공유 결합 또는 이온 결합이 매우 약하죠. 공유 결합이라는 것이 뭐예요?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그냥 외우는 분들이 있어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수소 결합, 공유 결합 이렇게 한다 이거죠. 이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수소 원자가
양전하를 띤 상태에서 주위에 다른 음전하를 띤 얘와 결합하는 것이 뭐라고요? 수소 결합이에요. 그리고 저 산소 대신에 질소가 될 수도 있어요. 저 산소 대신에 질소가 들어가도 돼요. 근데 지금 물이니까.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수소 결합이에요. 그럼 공유 결합은 뭐냐 이거예요. 공유 결합은 뼈대 결합이에요. 뼈대 결합. 뼈대. 그래서 공유 결합은 원래 잘 깨지지가 않아요. 사람의 뼈대가 잘 깨집니까? 그럼 큰일 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땠습니까? 둘이서 연애하면서 둘이 손잡고 갈 때 뭡니까? 이게 바로 수소 결합이에요. 언제 깨질지 몰라요. 이게 손잡고 가는 거 수소 결합. 깨져도 어때요? 안녕? 그리고 끝이에요. 근데 무시무시한 얘기지만 여러분의 뼈대가 갈라지면 큰일 나죠. 그게 바로 공유결합이에요. 그래서 이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공유결합이에요. 이게 공유결합이에요. 이게 공유결합. 이게 공유결합이야. 또 대표적인 공유결합은 뭡니까? 그렇죠. 대표적인 공유결합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게 자신이 없을 때는 흘렸어야 되죠. 이게 뭡니까? 포도당이죠. 이 포도당에서 여러분이 요 C하고 C 사이, 요 C가 바로 여러분 성적표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탄소죠. 탄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이 바로 뭐죠? 공유결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육탄소, 육탄당의 대표인 포도당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공유결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소결합은 공유결합이나 또는 이온결합에 비해서는 매우 약하죠. 이온결합은 뭡니까? 이온결합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염이죠. 염.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아는 염이 뭡니까? 이거죠. 솔트. 그죠? NaCl. 이온결합으로 돼 있다라는 거죠. 이 이온결합에 의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뭡니까? 두부 같은 것이 소금의 농도에 따라 두부가 단단해지기도 하고 부드러워지기도 하는 거죠. 왜요? 아직은 모르겠죠. 아직은 우리가 단백질을 배우지도 않았으니까. 아미노산을 배우지도 않았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된다 이거죠. 두부. 그냥 힌트만 잠깐 드리면 두부는 뭡니까? 단백질이라며.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성분이 뭐예요? 아미노산이잖아요. 아미노산은 어때요? 전하를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대학교 때 엄청나게 배웠죠? 아미노산은 전하를 가지고 있어요. 전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전하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끼리면 어때요? 결합을 하겠죠. 하지만 플러스와 플러스가 있을 때는 서로 밀쳐내죠. 서로 밀쳐내게 돼요. 그럴 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두부를 단단하고 부드럽게 하는데 대단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뭐 그 얘기 하다 보면 지금 얘기가 또 딴 데로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때가 언제라고요? 7월쯤 되면 이제 고개를 끄덕여요. 이제 땀 닦으면서 어우 덥네 이러면서 맞아. 이제 어렴풋이 알게 돼요. 맞아.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었지? 하고 찾아보게 돼요. 그게 실력이 느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죠. 저 사람이 지금 뭔 얘기를 하나. 아니 왜 그래서 옛날에 그런 시험 문제가 나온 것 같긴 해. 왜 두부국을 싱겁게 끓였더니 조직감이 상대적으로 덜 딱딱하다는데 그 왜 그러지? 그죠? 두부를 짜게 해서 졸이니까 두부가 딱딱해졌는데 왜 그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식품학에서 기초적인 지식을 가져야 조리학 할 때 편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가 앞으로 시간이 많아요. 엄청나게 여러분과 많이 떠들어대면서 우리가 이해를 높이는 거죠. 그래야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아요. 제가 고마웠던 게 지난 11월 달에 시험 보고 나서 학생들이 많이 시험 본 날 메일을 많이 보냈어요. 뭐 시험을 봤는데 너무 편하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시험을 볼 때 편한 마음으로 보게 돼. 맞아. 내가 공부했었어.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 나 이거 쓸 수 있어. 물론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딱 문제를 보는 순간 맞아. 내가 배웠었는데 몰라.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본인 책임인 거지. 근데 어쨌든 시험을 볼 때 되게 편하게 본대요. 그게 저는 긍지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물의 결합 특성, 얼음은 비교적 간격이 있는 배열 구조로서 아주 정렬된 구조를 취하고 있고 물은 액체를 말하죠. 결정 구조가 일부 깨져 있죠. 물 분자가 서로 가까이 결합되어 있지만 결합의 형성과 깨짐을 반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수증기는 열을 가하면 수소결합이 끊어져
이렇게 기체로 날아가 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물의 결합 특성이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특징 중에 바로 뭐죠? 고체가 되면서 부피가 증가하는. 물론 이 지구상에 두 개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물질과는 성질이 그런 면에서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수분의 역할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분은 화학적 역할, 물리적 역할이고 미생물학적 역할을 하죠. 화학적 역할이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죠. 왜요? 바로 이 수분이 가지고 있는 AW에 따라서 여러분이 아는 식품에서 일어나는 많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 덜 일어날 수도 있고, 대표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지방의 산패, 마이알 반응,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클로로필의 분해,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수분에 따라서 이 화학 반응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 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죠? 그래프를. 그래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게 그린다든지,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그래프의 모양을 갖고 시험 문제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분은 화학적 역할, 물리적 역할이라는 것이 뭐예요? 물리예요? 아니에요. 식품에서 물리는 조직감이에요. 조직감. 수분이 있으면 부드러워지고 수분이 없으면 단단해지고, 수분이 냉동으로 됐을 때와 수분이, 그죠? 액체일 때 조직감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태를 좋아해요? 동태를 좋아해요? 그죠? 여러분이 생태탕을 좋아하지 동태탕은, 연애할 때 친구가 동태탕 사준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냥 눈이 동태로 보이죠. 동태에는 품질이 떨어지잖아. 왜요? 냉동하니까. 아, 맞아. 냉동하면서 수분의 부피가 커지면서 조직감이 깨지는구나. 여러분은 생고기 전문점을 봤지만 냉동고기 전문점이라는 건 길에 가다가 별로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화학적 역할은 두 성분을 만나게 해줘요. 만나게 해줘서 반응이 일어나게 해요. 그런데 시험 문제를 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뭐죠? 수분이 있다고만 화학 반응이 무턱대고 증가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화학 반응은 수분이 없을 때보다 수분이 많을 때 오히려 반응이 줄어들었다가 조금 더 수분이 더해지면 확 반응이 드러나는 반응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맞게 될 4월, 3월의 특징이에요. 3월, 4월이 되면 어떠냐면 1월 달에 굳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한 2달 했는데 자기가 느껴요. 실력이 줄어들어. 왜 실력이 줄어들 것 같아요? 뭘 이제 알게 되니까 뭐죠?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전에는 마음 편히 산 거예요. 왜?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그냥 아는 게 없으니까 편했는데 이제 아는 게 생기는데 어때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모르고 자기는 실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실력이 떨어지는 거 하니까 어때요? 3, 4월에 포기해. 역시 나는 안 돼. 그죠? 난 안 돼. 나는 그냥 포기할래. 이때가 바로 슬럼프 1차가 오는 거죠. 그때 고비를 넘기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지방의 산패처럼 반응이 확 올라가죠. 바로 그러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영양교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평생 직장입니다.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리고 여러분은 뭐죠? 영양교사가 되는 순간 여러분은 공무원 연금에 해당이 되죠. 물론 사립학교로 지원하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면 사학연금이죠. 똑같아요. 그 연금을 받아요. 10년만 지나면 이제는 연금 제도가 변해서 10년만 지나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미안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시는 동안 연금이 나와. 그리고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이 혹시나 그럴 일 없지만 배우자한테도 그게 트랜스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이 됩니다. 그러면 배우자가 70%를 타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표현이 잘 그런데, 여러분 지금 미혼인 분들은 어때요? 좀 표현이 그런데 소개팅하는 남자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왜요? 남자들이 약 없거든. 선생님이래. 그러면 뭐죠? 달라붙습니다. 소개해주는 사람 수준이 달라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이. 금년 이제 벌써 1월이에요. 결혼한 분은 어때요? 시어머니가 여러분을 대하는 게 달라집니다. 왜요? 여러분이 예뻐서? 아니요. 내 아들의 노후 보장을 여러분이 해주거든. 그 시어머니들이 보통 약은 게 아니거든요. 내 아들이 이제 편해. 바로 그거예요. 내 손자가 좋아져.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함부로 못 대하죠. 물론 지금도 잘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양교사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은 비교과에서 수업도 별로 없어. 이렇게 좋은 직업이 어딨어. 그리고 경쟁률도 어때요? 상대적으로 다른 공무원 시험보다 낮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5급 정도 되는 자격이지 않습니까? 이 영양교사가 되면. 여러분 독립적인 사무실이 있죠. 세상에 그런 자리가 어딨어.
갑자기 흥분을 했는데 여러분이 그러니까 힘들어도 참고 견뎌야 된다. 경쟁률도 얼마 높지도 않아.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수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수분 중에 여러분이 자유수와 결합할 수 있다고 아시죠? 자유수는 살아 숨쉬는 물이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에 관여합니다. 자유수의 함량 증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죠? 수소 결합의 형성과 깨짐을 반복할 수 있어요. 자유수는 물이 누구와 결합한 거예요? 물과 결합한 거예요. 결합수는 물이 누구와 결합한 거예요? 식품 성분과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유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연애하는 남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소 결합.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언제든지 깰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연애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이 영양교사가 되면 어때요?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지금 미리 결혼할 필요 없어요. 지금 결혼 앞두고 있는 분은 좀 기다렸다 하세요. 영양교사 된 다음에. 예. 그 남자의 태도를 한번 봐야 돼요. 서약서를 쓰든지. 어쨌든 자유수 함량 증가는 화학적 그리고 미생물 반응을 증가시키죠. 왜요? 이 물이 정말 좋은 물이거든. 써먹을 수 있는 물이거든. 식품의 저장 기간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분을 제거하면 식품의 물리적 성질 조직감에 또 큰 영향을 주죠. 건조된 물오징어하고 마른 오징어 다르잖아요. 수분은 또한 경제적인 역할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수분이 많은 식품은 상당히 무게가 많아갖고 수송할 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뭐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지만 영양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왜요? 이동해주거든. 이동수단으로서 역할을 혈액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을 해주니까 영양 성분들을 비타민, 미네랄, 그죠?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필요한 곳으로 이동시켜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수분의 역할입니다. 화학적 의미.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미생물적인 의미는 시험에 잘 안 나요. 재미가 없어. 시험 문제를 내는 거는요. 재미가 있는 걸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프가 있는 걸 내요. 그래프가. 제가 작년에 여러분한테 뭐 제가 어떤 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 단체 급식에서 제가 뭐 최소 저장 그죠? 그런 게 주문에 관련한 그런 문제 하면서 그래프 이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뭐 그게 뭐 나왔나 봐요. 저는 뭐 시험 문제를 지나고 나면 잘 안 보거든요. 기출 문제 풀을 때만 봐요. 왜냐하면 선입견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보고 그러잖아요. 시험 문제 낼 때 특징이 있다고. 그리고 그 문제를 내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내는 사람 중에 몇몇 분들은 항상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래프를 좋아하는 분은 그 출제를 담당하고 있는 그 간사가 공무원이 그래프를 자꾸 그려달라고 그래요. 왜요? 그래야 시험 문제가 문제다워 보이잖아요. 그래프가 있고 막 이러면. 그리고 뭐 만화도 그리고 사람 그러면 되게 좋아하고 자기가 낸 문제가 채택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이 화학적인 의미 중에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수분이 없을 때 반응이 조금 일어나다가 수분이 좀 생겼을 때 반응이 줄어들었다가 수분이 더 많이 생기면 반응이 팍 올라가는 그러한 문제를 내게 돼 있는 거예요. 재밌잖아. 요렇게. 그냥 쭉 이거는 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1월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슬럼프 없이 11월까지 그냥 나는 매일매일 실력이 향상돼 너무 기뻐 그런 마음으로 영양교사가 되면요. 학생한테 감흥이 없어요. 내년 3월에 신임 영양교사가 되실 거잖아요. 그때 학생 만날 때 학생한테 해줄 말이 없어요. 나는 1월부터 공부해서 실력이 쫙 올라가서 합격했다? 그럼 학생들이 감동할 것 같아요? 감동 안 해요. 제가 슬럼프가 3월에 왔는데 뭐 어떻게 하다가 그걸 극복하고 그래야 뭐 수업 1시간 때우지. 그래서 어쨌든 수분은 화학 변화에 있어 용매 또는 성분들의 운반치를 기능하는데 이 화학적인 반응의 특징이 제가 처음에 몸을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또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죠. 저는 제가 흥이 나서 수업하는 사람이라 저는 진짜 좋아서 나오거든요. 그냥 뭐 저는 싫어서 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라 싫은데 뭐하러 합니까? 자기가 좋아야 하는 거예요. 좋아야.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있었으면 반응도 있고 한데 혼자 하려니까 아주 그냥 죽을 지경에 지금 저 가방이 저를 가방만 보는데 얘는 나한테 아무 신호를 안 줘요. 그냥 가방은 멍하니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참고로 저 가방에는 제 먹을거리가 들어있어요. 간식거리. 어쨌든 수분 그 자체가 직접 반응 성분으로 화학적 변화를 유발해요. 트라이올레인이 바로 뭡니까? 지방이죠. 지방인데 얘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방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글리세롤과 지방산이 에스터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지방이죠. 트라이올레인, 즉 글리세롤에
글리세롤 나오니까 생화학을 좀 공부하시는 분은 글리세롤 나오니까 무엇이 떠올라요? 그렇죠. 글리세롤 3인산도 떠오르고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1인산도 떠오르고 글리서알데하이드 3인산도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떠올라도 좋고 안 떠올라도 기다리면 되죠. 시험 문제는 그런 걸 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글리서알데하이드와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지금 제가 얘기하니까 그게 뭔 말이래? 라고 하시는 분도 좋고 그걸 아는 분은 더 좋고 바로 거기서 글리세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얘기가 딴 데로 가면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부는 반드시 과목과 과목이 연결해서 해야 됩니다. 이 과목 따로 저 과목 따로 공부하는 사람은 실제 시험 문제 나오면 적응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 아는 것 같은데 틀려요. 왜요? 적응 능력이 없거든.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린 거예요. 트라이 올레인입니다. 그죠? 글리세롤의 지방산. 지방산 중에 뭐죠? 올레산. 올레산은 탄소가 몇 개죠? 그렇죠. 18개죠. 18개 이중결합이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중결합이 하나 있는 그런 트라이 올레인. 이중결합이 2개 있으면 탄소가 18개. 리놀, 그죠? 레이익 액시드. 3개 있으면 리놀, 레닉 액시드. 탄소가 20개, 이중결합이 4개 있으면 아라키돈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쓸데없는 걸 얘기하다 보니까 수업이 진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하지만 쓸데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 그렇게 해갖고 점점 지식이 넓어지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막 이 말 저 말 하다 보니까 실력이 느는 거예요. 수분만 한다고 수분만 쫙 하고 끝이요? 그런 공부 하시면 안 됩니다. 수분하다가 두부도 나오고 치즈도 나오고 지방도 나오고 마이야막 이런 식의 공부가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합격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트라이 올레인입니다. 지방입니다. 지방이 수분을 만났어요. 수분을 만나니까 여러분 리파제라고 하는 효소가 활성화되죠. 리파제라고 하는 효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죠? 냉동 상태에서도 활성을 그나마 갖는 몇 안 되는 효소예요. 효소들은 대부분 냉동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활성이 급격히 떨어져요. 근데 리파제는 냉동 상태에서도 활성을 갖죠. 여러분이 지방의 산패에 관여되는 효소 중에 아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리파제가 있죠. 리파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뭡니까? 지방을 지방산으로 바꿔주고 글리세롤로 바꿔주는 거예요. 올레익 액시드 지방산으로 바꿔주고 글리세롤로 바꿔주는 거예요. 글리세롤로 바꿔주는 거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되죠. 이 글리세롤은 무엇이 되죠? 이 글리세롤은 아직 안 배웠지만 생화학을 배우면 글리세롤 3인산,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1인산, 글리서알데하이드 3인산 해당으로 가죠. 어쨌든 몰라도 상관없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앞으로 수업은 이렇게 할 거다라는 얘기를 오늘 첫 시간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말하는 것 중에 여기 있는 수분의 역할 이외에 새로운 내용이 나와서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너무 이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앞으로 시간이 엄청 많아요. 제가 엄청 괴롭힐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잘 들어주시면 돼요. 뭐 몇 번씩 들을 수 있는지 제가 모르지만 어쨌든 자꾸 들으시고 자꾸 보세요. 1년간 고생해서 혹시 결혼한 분이라면 내 아이의 미래가 바뀝니다. 왜 내 아이의 미래가 바뀌죠? 그렇죠. 내 아들, 딸이 나중에 결혼할 때 상대방이 물어보거든요. 당신 어머님은 뭐 하시니? 그죠? 물어봅니다. 사람이니까 안 물어볼. 미국도 물어봐요. 네, 저희 어머님은 공무원이세요. 그러면 상대 집이 에이그 틀렸네. 만나지 말게. 이런 집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 그건 현실적이잖아요. 여러분 남편 위해서 공부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앞으로 아이가 있으면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를 위해서 공부하세요. 눈 질끈 먹고. 아직 미혼인 분들은 내 남자가 바뀌어요. 현실적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현실적인 문제라고. 여러분의 수준이 높아지니까 진짜 선이 들어올 때 어떤 선이 들어올까 생각해 보십시오. 레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리파제가 바로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지방의 산패에 관여하는 효소 중에 무엇이 있죠? 리파제가 있죠. 리파제는 지방산을 만들어. 이 지방산이 산패가 일어나요. 이 지방산이 산패가 일어날 때 여러분이 아는 산패 중에 제일 많이 일어나는 산패가 그렇죠. 자동산화죠. 자동산화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뭐예요? 과산화물이죠. 이 과산화물을 만드는 데 관여하는 효소가 뭐죠? 리포옥시저네이즈죠. 리포옥시게나제. 그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너무 여러 개를 쓰기 때문에 제가 우리말로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개론서 있잖아요. 이 수업 시간에 쓰는 이 책 말고 여러분 개론서 한 권 정도는 있죠. 그 개론서에 나와 있는 한국말을 표준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요. 예. 워낙 여러 개 말을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분 자체가 직접 반응 성분으로 관여해요. 그래서 리파제, 화학적 변화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방산이 되면 어떤 특징이 있죠? 그렇죠. 지방산이 되면 불안정해집니다. 지방이 되면 안정해집니다. 즉 우리 몸은 이동할 때는 주로 저장형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 그런 거 잘 내잖아요. 저장형이냐 활성형이냐. 이동할 때는 저장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도 잘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오드 관련해서 티록신 같은 경우도 T4가 있고 T3가 있잖아요. 그래서 T4가 항상 덩치가 큰 것들이 안정형입니다. 덩치가 큰 애들이 이렇게 안정형이에요. 덩치가 작은 애들이 뭐죠? 활성형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낼 때 보면 그런 문제는 항상 내요. 근데 올레익 엑시드가 지방산이 뭐라고요? 활성형이에요. 활성형이라는 특징이 뭡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얘가 뭔가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산패가 일어나거나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돼요. 지방이 되면 어떻게 되죠? 덩치가 커져요. 그렇잖아요. 벌써 덩치가 커요. 왜냐하면 올레익 엑시드를 3개 가지고 있고 글리세롤과 결합되어 있으니까 덩치가 커져요. 덩치가 커지니까 어때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잠자고 자고 있어요. 어디에? 여러분 복부에. 여러분의 어디죠? 여기 허벅지에. 얘가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방이죠. 나 복부에 지방산이 있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복부에 지방산이 있다고? 그럼 여러분 산패 일어나요. 복부에서 막 지방 산패 냄새 나요. 말도 안 된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에 그런 것들을 내게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좀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작게 하려는 능력인 표면 장력이 커서 이동성이 뛰어나죠. 그래서 이 수분은 이동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자기 자신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그죠? 바다에서 물을 보면 어때요? 대단한 그죠? 엄청난 큰 덩치죠. 근데 그것이 아침고요 수목원에 가서 아침에 보면 어때요? 나뭇잎에 물이 조그만 물방울이 떠르르 흘러내리죠. 돌변을 하잖아요. 크게 돼 있다가 작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매우 작게 하다 보니까 이동 능력이 뛰어나죠.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인 전기 음성력의 차이가 큰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걸 외우지 마요.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이 성격이 굉장히 달라요. 무엇과 무엇이요? 물을 구성하고 있는 산소와 수소가 전혀 다른 애가 뭡니까? 같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전혀 성격이 다른 애가 2개 있다 보니까 어때요?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결혼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성격이 전혀 달랐는데 어때요? 미국 가면 미국 애가 다 대화해주고 한국 오면 한국 사람이 대화 다 해주고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다양한 화학 반응에 할 수 있죠. 그런 특징을 물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화학 반응에 선택을 받은 거예요. 이동하기도 편해. 물건도 이것저것 다 실을 수 있어요. 왜요? 성질이 다양하니까. 그래서 물이 중요한 거예요. 수분이. 물리적인 의미, 물리적인 특징은 식품의 부드러움과 딱딱함과 같은 조직감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수분의 존재 형태. 냉동은 수분이나 이 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냉동하면 뭐라고요? 다른 물질과 달리 부피가 증가한다 이거죠. 그래서 식품의 조직감 파괴를 유발합니다. 부피가 커지니까 조직감 파괴를 유발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냉동은 수분의 부피. 그래서 여러분이 콜라 같은 거 옛날에 병에 든 거 같은 거 그죠? 지금은 뭐 병에 든 거 없습니다만 거의 없습니다만 시원하게 몰리고 냉동고에 넣었다가 여러분이 혹시 잠이 들어가지고 까먹고 어디 나갔다가 들어와 보니까 엄마가 막 난리쳐서 보니까 냉동고가 완전히 유리 파편으로 그죠? 난리 난 적이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수분의 존재 형태, 냉동이냐 아니면 액체 상태이냐. 수분이 온도 또는 압력의 변화를 고체로 변하면 이때 형성된 수소결합은 고정된 형태를 취하고 유연성도 액체에 비해서 줄어든다. 이런 현상은 정해진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분 입자의 수를 줄여 부피 증가를 초래한다. 왜요? 육각형 형태를 취한다 이거죠. 육각수 형태를 취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기가 공간을 많이 차지해요.
이것도 뭐 설명을 하다 보면 끝도 없는데 이런 게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1이라는 공간에 10개의 기체 수분 입자가 들어간다면 액체로 변하면 들어가는 수분 입자가 뭐라고요? 8개로 줄어들어. 무슨 얘기냐면 기체 입자에 있을 때는 어때요? 그냥 형태를 취하지 않아요, 기체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쭈구리 앉아 있어요. 쭈구리 앉아 있어. 쉽게 말씀드리면 강아지가 새끼를 낳다가 그러네. 개가 강아지를 10마리를 낳았어.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혹시나 어디 이동할 때 그죠? 종이 박스에 그냥 이렇게 넣어가지고 10마리 넣어서 이동시킬 때 지기끼리 이렇게 붙어 있어. 근데 어떻습니까? 좀 나도 내 공간을 가져야 되겠어 라고 강아지들이 좀 하는 순간 뭐죠? 그 박스에서 2마리는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정렬된 형태를 취하니까 뭐예요? 고체. 나도 강아지 한 마리만큼의 간격은 가져야겠어요 라고 하면 들어가는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강아지들은 옆에 박스로 가야 돼요. 그래서 부피가 증가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특징이 있어요. 따라서 고체 수분 입자 10개를 모두 시공해서 거의 2배의 공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유리병에 드는 콜라가 밖으로 얼면서 터져 나오는 거죠. 결국 냉동실 수분 입자를 모두 수용하기 위해서는 식품 내부 공간 확장이 필요하고 이렇게 공간하다 보니까 어때요? 식품의 조직감이 파괴되죠. 조직감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직감이 파괴되는 현상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직감이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식품의 조직감이라는 것은 뭐예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조화롭게 그죠? 구조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것이 막 부피가 증가로 터져버리니까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엉망이 돼버린다. 쉽게 말씀드리면 소세지를 오븐에 구웠을 때 비엔나 소세지가 파열되는 모습 본 적 있죠?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해동시에 동결되었던 수분은 그 특유의 이동성과 움직임으로 다시 원래의 상태는 액체 상태로 돌아와요. 그렇죠. 이 수분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부피가 증가하고서 자기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그리고 수분의 특징은 이동성이 뛰어나거든. 다시 언제 늘어났나 싶으로 다시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지만 그 주변에 있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어때요? 모양이 다 변해버렸어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냉동된 고기를 해동해봐야 조직감은 떨어져 있어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냉동은 조직감 변화를 유발한다. 수분의 존재 유무입니다. 수분 함량이 적은 식품이 수분 함량이 많은 식품에 비해서 딱딱하고 거친 조직감을 보여주죠. 수분 함량을 줄인 식품들의 경우를 보면 건조되기 전에 비해서 훨씬 조직감이 단단해지죠. 미생물학적인 의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분이 있어야 미생물이 살죠. 수분 활성도는 미생물이나 독성 성분 생성 미생물의 성장 문제와 직접 연관이 됩니다. 미생물의 성장 즉시 생존에는 일정량의 수분이 필수적이죠. 곰팡이가 여러분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곰팡이는 수분 함량이 낮아도 번식을 해요. 얘가. 곰팡이가 그래서 무시무시한 거예요. 마치 코로나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물론 바이러스와 세균은 다르지만 이 바이러스, 이 코로나가 중요한 것이 뭐예요? 얘가 너무 전파력이 좋은 것처럼 이 곰팡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뭐 우리가 한번 곰팡이에 오염이 되면 잘 치료가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0.65 정도의 수분이면 얘가 잘 자라요. 이 사실 0.65면 꽤 건조한 상태예요. 식품에서는. 그 다음에 효모는 0.88 정도면 잘 자라기 시작하고요. 내염성 세균이 생존할 수 있는 수분, 그러니까 내염성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에 견디는 거죠. 소금물 같은데 0.8, 0.5 이런 거 정도보다는 여러분이 이 곰팡이 같은 것이 바로 이런 무시무시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식품위생학 같은 경우에 곰팡이 관련한 문제를 자꾸 내요. 왜냐하면 식품에서 특히 뭐죠? 이 과일 같은 경우가 곰팡이 오염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곰팡이 오염된 과일을 드시게 되면 몸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 식품 위생학 하시는 분은 곰팡이 쪽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예. 물의 구조와 성질에 관한 내용을 하기에 앞서서 조금 우리가 쉬었다가 이어서 물의 구조와 성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시간 여러분 수업 들으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